그래서 지금 설명을 좀 길게 했어요. 그쵸? 그래서 도교 한번 보세요. 유교, 불교, 도교 이렇게 가야 되죠. 그래서 유교 같은 경우는 아직 조선처럼 그렇게 막 활발하게 나오고 이러진 않아요. 그런데 과학 기술부터 해서 불교, 지금 도교까지 해서 유교적 사상이 없었다고는 말하지 못하지만, 왜냐하면 당문화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활발해지는 시기가 앞으로 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보면 지금 불교도 나왔고 도교도 나왔어. 도교 보면은 여러 가지 유물들이 좀 있어. 그래서 자원 배울 쪽에 저게 이제 여러 가지 유물들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국사 시간에서 문화면은 훑어가면서 보고 여러분이 외우시고 자원 때 좀 더 많이 하자고요. 수용 배경 시대별 전례 보세요. 고구려 사신도 있죠. 백제 사택지적비. 그래서 사택지적비도요.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어요. 박물관 가시면 딱 보면 항상 제가 얘기하죠. 비석에는 어떤 예술적 가치가 없어요. 다만 거기에 새겨진 글자에 의미가 있는 거죠. 가치가 있어. 그래서 사택지적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무령왕릉 지석이 2매가 나와. 지석이란 건 이 무덤의 주인이 누구이고 이것이 무엇이고 이거에 대한 그 가족 관계가 누구이고 이런 것들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석이 없었다면 무령왕릉인 건 또 몰랐을 거예요. 무령왕릉은 몇 년 전에 문제도 난 적이 있었죠. 왜냐하면 백제 무덤 중에, 왕의 무덤 중에 누구의 무덤인지를 알 수 있는 그 무덤이 딱 이거밖에 없어요. 이 무령왕릉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무령왕릉 왕 한 분만 계신 게 아니고 왕비까지 합장릉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백제 같은 경우는 이 무령왕에서 또 그친 게 아니야. 지석도 나오고 뭐 지석을 판 뭐 돈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나왔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4,000여 점이 넘는 4,600여 점의 유물이 나왔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유물 속에서 각 나라들, 무슨 중국의 양나라 남조와도 관련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일본의 그 관은 또 일본의 소나무 관이에요. 금송. 그러니까 굉장히 문물이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교류한 흔적이 보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백제 때는 무령왕릉 얘기가 항상 나오는 이유가 그거고요. 신라는 국선도에 심신단련법, 풍월도, 그 다음에 그래서 뭐 화랑도 같은 거 국선 이런 말 많이 하잖아. 화랑이 제일 위에 계신 분이 국선이야. 그리고 통일신라는 12지신상, 사산비명. 12지신상은 뭐예요? 둘레에 돌려서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가 난간석도 배울 거고 병분석도 배울 거거든요. 거기에 12지신상을 다 새겨 넣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능이 화려하겠냐고요. 근데 화려하면 또 돈이 많이 들어. 사람들도 많이 써야 돼. 그러니까 통일신라 때는 많이 썼어요. 많이 쓰다가 조선 오면서 단촐하게 하고 유언으로 뭐 세조 같은 경우는 왕릉을 너무 화려하게 하지 말라 뭐 이런 유언까지 하신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왕릉 한번 조성하려면요 몇천 명의 일꾼이 필요해요. 사람들을 징발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을 징발하게 해서 하면 먹을 거리도 있어야 되잖아요. 잘 수도 있어. 자야 되기도 해. 뭐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루 이틀에 조성할 수 있는 능의 규모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12신상 있고 사산비명 앞에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발에는 정묘공주의 묘의 불로장생 사상, 그다음에 고려는 도교사원, 뭐 초제 이런 것들, 조선은 뭐 이렇게 시대별 전례로 이렇게 각각의 대표적인 사상적 유물들이 있다. 이것을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는 거죠. 조선 같은 경우는 은둔 신선사상, 그다음 만이산 초제. 만이산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이제 자원 때 배울 거예요. 만이산은 굉장히 지금 유명해요. 그리고 만이산 하면 단군신화 떠올려야 돼요. 초제 만이산 하면 요새 성화봉송 전국체전할 적에 성화봉송 체화할 적에 만이산에서 시작해요.
그리고 단군 제사 지낼 때도 많이 산했어요. 강화도 쪽에 있어요. 강화도 제가 이제 이거는 지나가는 말인데 강화도 가면요. 뭔가 싸한 기분이 느껴져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서 그런지 모르는데 아무튼 간에 그 강화도가 심상치는 않은 곳이에요. 영적으로나 뭐나 아무튼 심상치 않고 거기 또 보면 고인돌 군락이 굉장히 커요. 정말 한 몇백 킬로의 돌을 막 얹어놓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강화도도 한번 가보시면 좋을 거예요. 아무튼 간에 이러이러한 사상들 그리고 도교와 노장 사상에 있어서 신라 말기 태폐적 귀족 문화에 반발하는 은둔적인 사상 경향이 있어. 특히 은둔하면 누가 떠올라야 돼요? 최치원 같은 분들. 이분은 막 잘해보고 싶어갖고 막 개혁안도 올리고 막 했어. 막 제가 배운 만큼 열심히 하고 싶어요 했는데 아무도 안 들어줬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 에이 모르겠다. 나는 이 생에서는 이게 안 되나 보다 해서 어떻게 은둔 사상으로 은둔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어디 뭐 고향으로 돌아가신다던가 아니면 뭐 산으로 올라가는 이렇게 방법들이 있죠. 그러니까 도교의 수홍이 도교가 사상적으로도 뭐예요? 영향을 많이 미쳤지만 예술품, 미술품으로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결과물, 유물들로 나타났어. 머릿속에 넣어두시죠. 예술의 발전 보면 건축과 탑 나면 제가 일일이 궁궐은 뭐 이렇다 이거 설명 안 할 거예요. 어차피 자원 때도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이걸 보시면 충분히 셀프 공부하실 수 있어요. 궁궐 있죠. 사원 나오죠. 다 익산, 미륵사. 익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제4의 도시였잖아요. 자원 때 또 배울 거예요. 익산하면 제4의 사의 도시로 어디였어요? 백제의 첫 번째 도시. 도읍이 어디야? 한성, 여기 한양, 그 다음에 두 번째 웅진, 그 다음에 사비, 부여, 그 다음에 익산이요. 익산에 원래는 왕궁, 궁궐을 옮기려고 했어요. 제2의 도읍으로 하려다가 못했어요. 그런 다음에 완전히 불교 문화를 꽃피운 곳으로 변모하게 되죠. 그래서 탑, 사원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탑 같은 경우는 고구려는 목탑이죠. 고구려 목탑은요, 현존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백제 미륵사지, 정림사지, 오축석탑, 그 다음에 신라 황룡사 구축, 여기 나온 석탑들은요, 세세한 건 지금 모르신다 하더라도 이름까지 정도는 지금 다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자원할 적에 편해요. 그리고 분황사 모존석탑 있죠. 그 다음에 통일신라 가문사지, 그 다음에 불국사 3층 석탑. 아까 통일신라의 대표적인 예술품 나왔었어요. 석굴암, 석가탑, 다보탑 나왔죠. 석가탑을 다른 말로 뭐예요? 무영탑이라고도 해.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불국사 3층 석탑 하면요. 석가탑이지 다보탑이지 않아요. 그쵸? 불국사 3층 석탑. 그렇구나. 석가탑은 기준이 되는 전형 석탑이야. 그 기준 석탑을 전형 석탑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석가탑 얘기 나오면 다보탑 얘기가 나와야 돼. 다보탑은 좀 더 이국적이야. 그쵸? 머릿속에 그리고 제가 올려드린 파일 보시면요. 파일 보면 거기에도 나와 있어요. 파일도 보시고 그리고 뭐 지금 포탈을 어디를 쳐도 석가탑, 다보탑 누구든지 다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전진사지 3층 석탑,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승탑과 탑비 나와요. 선종의 유행에 따라 건립해서 호족 세력의 정치적 역량 확대 반영과 승탑, 비를 세운 거, 탑을 세운 게요. 물론 뭐 국가적인 뭐 석가탑, 다보탑의 사이즈 규모는 아니지만 호족들이 자신의 세력을 불리고 그 다음에 아까 뭐 구산 선문 있잖아요. 이런 분들 뭐 9개의 종파들 이런 승려 집단을 지지하는 의미로 탑을 많이 세웠단 말이에요. 승탑은 뭐예요? 스님의 뭐 사리들 그 사리들은 아니지만 스님의 유물들 뭐 이런 것들 다 거기다 놓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불교에서는요. 부처님의 말씀도 다 유물이에요. 유품이고. 그렇기 때문에 법보라고 해요. 부처님의 말씀. 가장 유명한 게 대장경이잖아요. 대장경. 팔만대장경.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탑에 다 비루는 뭐 새겨질 수도 있고 탑은 다 만들면 그 안에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뭐 부처님의 사리만 탑에 넣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된 백제 역사 유적지구는 공주 공산성, 송산리 고분, 그 다음에
부여, 부소산성, 그 다음에 익산, 미륵산. 이게 세 개예요. 세 개가 백제 역사 문화지구, 유적지구로 뭐예요? 이번에 2년 전, 그쵸? 그래서 2년 전에 지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왜, 아니 그냥 익산만 하면 되지, 못하러 세 개로 나누어서 이렇게 해? 그쵸? 예를 들어서 아주 쉽게 얘기해서 뭐 공주 있고 부여 있고 익산 있어. 그렇게 되면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하나의 예로 들면 이렇게 네트워크화가 되면요, 더 관광 자원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보기에 부여, 부소산성만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 공주, 웅진 있죠? 그 다음에 부여, 익산, 이곳이 묶이면서 네트워크화가 되면요, 시너지가 일어나. 그래서 백제 역사 유적지구로 지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다 캐릭터가 다 달라. 공주만의 캐릭터가 있어. 공주는 보면요, 산성이 있어. 기억해 보세요. 공주는 계로왕의 아들인 문주왕이 뭐예요? 그 왕이 어떻게 됐어? 밀려난 거잖아요. 사실은 누구한테? 장수왕한테. 그러니까 이분들은 급하게 내려갔어. 물론 정치적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한 거지만. 그러니까 일단은 적의 침입을 막아야 돼. 공산성 세웠어요. 그리고 송산리 고분군 굉장히 유명하죠. 그리고 부여, 부소산성, 그 다음에 능산리 고분군, 그리고 정림사지, 부여, 나성. 나성은 뭐예요? 성이 있고 그 겉에 또 쌓은 거야, 성을. 그러니까 이것이 공주도 캐릭터가 다르고 부여도 성격이 다르고 어때요? 익산 미륵사지 같은 경우는 왕궁리 유적이 있고 미륵사지가 있어. 왕궁리 유적 같은 경우는 원래 여기 수도 도읍을 정하려다가 말았기 때문에 왕궁리 유적지가 아직도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익산 미륵사지. 아, 지금 여기가 지금 우리 자원 공부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원 공부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세세한 거는 다 모르고, 그리고요, 지금 다 공부하실 수 있는 게 유네스코 문화유산만 뒤로 빼놓은 게 있어요. 이거 보시면서 공부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자원 공부할 때도 당연히 공부하지만 지금 이 어느 지역에 뭐가 있다 정도는 공부를 하셔야 나중에 설명할 적에 더 이해가 빠른 거예요. 그쵸? 시간을 좀 더 줄이고 싶으시면요, 자원할 적에 이것까지 다 공부 같이 하세요. 고분과 벽화 보면 고구려 고분 있고요. 초기 석총 나오죠. 그래서 장군촌. 그 다음에 후기는 토총이에요. 토총 뭔지 아시죠? 그 봉분을 쌓았는데 흙으로 쌓은 거야. 그 다음에 뭐 잔디 있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굴식 돌박 무덤 얘기 자꾸 나요. 돌로 쌓은 건요, 거의 돌무지야. 그 돌 조각들 있잖아요. 뭐 얘를 우리 눈에 보기엔 자갈돌 같아. 그거를 기단이 있는 경우가 있고 계단식으로 해서 쌓아 올린 것도 있고 그래요. 석촌동에 가면 굉장히 유명한 어떤 분의 무덤이 있죠. 그런데 그분인지는 장담을 못 하겠어. 아직까지 기록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사이즈를 보면 정말 백제 때 가장 힘이 센 왕의 무덤일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규모가 크고 굉장히 크고 막 웅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적에 저 정도의 사이즈의 왕이었으면 정말 정복도 많이 하시고 굉장히 번성했을 때 왕일 것이다. 그럼 그분이 누구일 것이냐. 그래서 근초고왕의 무덤이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이에요. 그런데 석촌동 고궁은 아직까지 정확한 기록은 없어요. 그분의 무덤이란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초기는 무덤들이 어때요? 고구려에서 그것도 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석촌동에 있는 무덤들도요, 고구려 무덤들하고 굉장히 흡사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백제는 고구려의 아들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왜냐면 아들이죠. 왜냐면 고구려 주몽의 아들들이 뭐 진짜 아들들은 아니지만 아무튼 간에 아들들이 어떻게 해요? 피를 나는 아들은 아니지만 아무튼 간에 결혼을 통해서 맺어진 아들들이 와서 백제를 설립한 거잖아요. 개창을 한 거기 때문에 그 돌무지 무덤의 영향을 누구한테 받았냐는 거죠. 고구려한테 받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초기에는 석총이다가 장군총이다가 그 다음에 후기에는 토총이야. 굴식 돌방 무덤. 그래서 그 신라 같은 경우도요, 처음에는 다 돌무지였어요. 그러다가 굴식 돌방 무덤에 장점들이 많단 말이야.
얘기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토총으로 가요. 그리고 고구려 고분벽화 보면 강소고분, 쌍용총, 무용총 요거 다 외우셔야 될 것들이에요. 그리고 보신 다음에 고구려 강서대묘 사신도 제가 참고로 넣어놨어요. 사신도 박물관, 중앙박물관 가면요. 국립중앙박물관 가면 사신도 관이 따로 있어요. 좀 어두워. 그래서 보기는 좀 쉽지는 않은데 아무튼 간에 한번 가시면 좋고, 무령왕릉 나오죠. 제가 설명한 것들. 무령왕릉은요. 언제든지 나올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백제에 유일하게 누구의 왕릉인지 알 수 있는 그 왕릉이기도 하고, 공주 송산리 7호 고분이에요. 그러니까 송산리가 어디서 나왔는데, 송산리는요 아까 백제 역사 유적지구의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령왕릉도 그 안에 속해 있어요. 그리고 발굴됐죠. 어느 나라에 영향받은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거기서 무엇이 발견됐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백제관을 가보면요, 박물관에 거의 한 관이 무령왕릉 관 같아. 왜냐하면 거기서 나온 유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무슨 백제 전시한다 해서 가보면요, 거의 무령왕 얘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나온 유물도 많죠. 역사적 의미도 높죠. 해외와 교류도 많았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스토리를 엮어갈 그 토픽이 굉장히 많은 분이 이 왕릉이에요. 그래서 왕이고 왕릉이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니까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백제 고분 나와요. 돌무지 무덤에서 구식 돌박 무덤, 그 다음에 벽돌 무덤. 근데 벽돌 무덤, 유일한 벽돌 무덤이 아까 나온 무령 왕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 남조에 영향받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흘러가면서 백제 고분 벽화가 나와요. 그래서 산수도 나오죠. 벽돌 무덤에. 그 다음에 벽돌 무덤은 6호분도 있어요, 사실. 그쵸? 그리고 6호분, 7호분이 벽돌 무덤인데 6호분은 누구 건지 모르죠. 그리고 부여 능산리 동하층 1호 나오죠. 거기에서 사신도 발견돼요. 사신도는 동서남북 보시면 돼요. 청룡, 백호, 주작, 현무, 자원 때 다시 배울 거예요. 그리고 신라의 천마총 굉장히 유명하죠. 그리고 돌무지 전널무덤, 그 다음에 벽화가 없어. 천마총에는요 벽화가 없어요. 그 대신에 뭐가 나올 거예요. 이제 볼 거예요. 아무튼 간에 천마총에는 벽화는 없어. 근데 천마도가 나왔어. 근데 그 천마도가 이렇게 그 벽에 그려진 게 아니고 어느 특정 도구를 사용해서 천마도를 그렸대. 이제 자원 때 배울 거죠. 그래서 이 돌무지 덧널무덤 같은 경우는요, 서역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시베리아 뭐 이쪽에. 그쵸? 그리고 거의 이제 시베리아 알타이 그 지석과 굉장히 흡사한 모양을 한 게 사실은 돌무지 무덤이거든요. 돌무지 덧널무덤. 그리고 신라 고분, 그 다음에 고분에는 돌무지 덧널무덤, 그 다음에 동무덤, 그 다음에 돌박무덤. 그러니까 변천사가 있어요. 자원할 적에 제가 각 왕조마다 변천사를 조금씩 얘기를 해 드릴 거예요. 무덤에 변천사가 있거든요. 그리고 통일신라 때는 불교가 많이 성행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식 화장이 유용했단 말이에요. 굴식 돌박무덤 굉장히 유행했죠. 그런데 나라에서 특히 문무왕 같은 분 기억해 보세요. 문무왕 같은 분은 해능왕이잖아요. 그래서 수중에요. 수중에 뼈를 뿌렸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위에서 보면요, 이렇게 돌로 그냥 뚝 떨어져 있는 데가 그 대왕암이라고 자주 나와요.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 그러면 이분들이 화장을 하면 뼈를 모시잖아요. 다 이렇게 수거를 해갖고 추려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박물관 가면 이 뼈단지도 따로 전시를 해놓고 있어요. 그냥 무슨 단지예요. 그냥 저 안에 뼈가 있다 생각 안 하면 그냥 모르고 넘어갈 만한 뭐 담겨있는 단지같이 보이는데, 뼈단지가 그 화장의 풍습으로 인한 그 유물이에요. 그래서 따로 뼈단지만 이렇게 전시해 놓은 관이 있거든요. 신라관 가면. 왜냐면 그때는 왕도 그렇고, 왕이 그러시면요, 귀족들도 또 유행을 타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불교식 화장이 유행하고, 그러면서 뼈단지, 제가 뼈단지는 여기다 적진 않았어요. 그런데 아무튼 간에 적어 놓으시면 이때 이런 무덤만 있는 게 아니고 불교식, 이것도 하나의 사회상이잖아요.
사회상이 불교식 화장이 유행했기 때문에 이런 유물이 나온 거란 말이야. 연관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뼈단지 있구나 보시면 되고, 천마도 밑에 제가 참고로 적어놨어요. 경주 천마총에서 출토된 뭐예요? 도예요. 그런데 그림인데 이것이 무슨 벽화로 그려진 게 아니고, 사람이 말을 타잖아요. 말을 타면 그 밑에, 그 예전에는 다 진흙바닥이었잖아요. 길이 아스팔트 길이 아니고. 그러니까 튀어, 진흙들이. 뭐 비가 오거나 이러면. 그렇기 때문에 말 보호도 하고 사람 튀지 않으라고 이렇게 늘어뜨리는 거예요. 말이 있으면. 이걸 장리라고 해요. 여기에 그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말다래 장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보호대인데 거기에 천마총을 그린 거야. 천마도. 그래서 거기 보면 지금 제가 이제 그림은 안 나왔지만 그 하얀 천마도를 보면 말같이 보여요. 그래서 최근까지만 해도 저 천마도에 그린 그림은 아마 저 동물은 말일 것이다 이렇게 봤거든요. 왜냐하면 말을 보호하는 말다래였으니까 분명히 저게 말일 것이다 하는데, 요새 또 여러 가지 조사가 이루어진 최근에는요, 천마도에 있는 장리의 그림은 또 기린이란 말이 나오고 있어요. 이건 아직 뭐 학계에서 아주 정확하게 한 건 아니지만 보는 사람에 따라 또 기린일 확률이 높고, 조사를 해보니까 아무래도 이거는 말이 아니고 기린이 아닐까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상상의 동물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뭐 말이다 이렇게는 단정을 못 지어요. 아무튼 간에 고분의 벽화는 아니에요. 말 다래에 그린 거예요. 그래서 나무와 가죽에 그려진 천마 그림이요. 말이 아니라 기린일 가능성. 이건 이제 제 의견을 넣어놓고 최근에 나온 학설을 제가 넣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기린일 가능성이라고 했지 기린이라고 하진 않았어요. 그렇죠? 아무튼 천마도는 이런 것이에요. 왜냐하면 무덤에서 어떤 그림들이 있느냐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그림들을 보면서 그 시대의 풍속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의복, 풍속, 그 다음에 무슨 무기,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뭐 생활상, 그리고 저 사람들은 어머 저렇게 춤을 좋아했구나. 아까 나왔죠. 각조청, 무용청, 그 다음에 쌍용청 다 뭐예요? 모습들이 막 사냥하는 것도 나오고 무슨 뭐 의복들도 보고 굉장히 많은 생활상을 볼 수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고분에서 나온 그 무덤에서 나온 벽화들을 굉장히 면밀하게 보는 거예요. 이런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뭐 알타미라 벽화에서 그런 얘기 있었다며요. 요새 것들은 못 쓰겠다고. 그쵸? 그것도 뭐야. 예전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옛날에 뭐 몇 억 만 년 전에 사람들 뭐 아니면 무슨 신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 어른들이 볼 적에는 요새 것들이 너무 버르장머리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또 그 당시엔 또 그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또 요즘 사람들이 보면 요새 것들은 또 이랬다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사회상이나 아니면 정서, 분위기, 사회 분위기가 그랬다는 거를 보기 굉장히, 지금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 대단한 기록이 이 고분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발해 같은 경우는 맨날 나오는 레파토리가 이거예요. 굴식 돌박무덤. 그 다음에 정해공주 맨날 나와요. 모주림을 모르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제 설명 따로 여기 적어놨어요. 모주림 천장은 이런 것이고 이런 건데, 파일에도 올려져 있을 거예요. 모주림. 근데 이제 잘 몰라요. 그거 보셔도 잘 이해도 안 가시지만 아무튼 간에 발해하면은 모주림 장식이고, 이것이 고구려의 계승품이에요. 그래서 고구려 때부터 이런 것들이 있어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전에 얘기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벽돌무덤 정여공주고, 굴식 돌박무덤은 정해공주야. 벽돌무덤은 정효공주야. 이분들 다 발해 왕들의 따님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삼국문화의 일본 전파 433페이지 한번 보세요. 고구려의 수산리 고분벽화는 일본 다카마스 고분벽화의 영향을 주었다고 나와요. 그래서 여인도, 성자도, 사신도 등이 고구려 계통의 경우가 있어서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요, 이 다카마스 고분벽화를 일부러 훼손을 시켰어. 왜냐하면 똑같이 보이는 게 싫어서. 왜냐면 이게 똑같이 보이면 이게 고구려에서 온 게 인정하는 게 되잖아. 그래서 좀 손상을 시켰다고 해요. 아무튼 간에 수산리 고분이 일본의 다카마스 고분 벽화의 뭐예요?
영향을 주었다고 보는 견해가 굉장히 많아요. 비석 같은 경우는 중원고구려비 이거 다 나왔던 내용들이죠. 비석들이요, 우리 경계, 우리가 이거 내역령이다 찜해놓은 경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댐을 공사했어. 그러면 누가 관리자야, 누가 참여했어, 이런 것도 적어 놓을 수 있고, 아니면 법령이 이렇게 했으니까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기능도 있었어요. 아니면 중원고구려비처럼 어디를 우리 여기 밑에까지 내려왔다, 우리 고구려군인데 이거 설명해 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광개토 대왕릉비처럼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대단한 분이고 이런 업적을 쌓으셨어요 하면서 장수왕이 만들어 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신라진흥왕처럼 딱 어디야, 경계, 영역을 다 확인하고, 그 다음에 영역 표시를 할 적에 순수비를 다 마련해 놓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 비석이 단지 그냥 돌덩이 하나에다가 뭐 그려놓은 게 아니라는 거죠. 굉장한 기록물이에요. 그래서 그 기록물에 여기에는 어떤 벼슬을 등급, 관등을 가진 신하들이 여기 갔구나. 진흥왕 송수비에 그게 나오거든요. 여기 가서 제사 지냈구나. 이런 사람들이 왕을 모시고 가서 제사를 지냈구나. 이때는 어떤 때여서 댐은 이렇게 지어졌는데 관리자는 누구야. 그러면서 이런 관리 안 하면은 나중에 혼난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댐을 만든 다음에 왕이 가서 뭐 그 노고에 격려를 한다. 뭐 이런 의미도 있고 이런 거죠. 그리고 예술품 나요. 고구려 금동령과 7년명 열애 입상. 굉장히 조그매요. 요거 그림에도 나왔으니까 한번 보시고, 실제로 보면요 굉장히 좀 야리야리하고 좀 고구려 유물이니까 막 굉장히 클 것 같죠. 실제로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리고 백제 서산 마해 삼전불상, 그리고 백제 금동대왕릉. 서산 마해 삼전불상은요 세 분의 부처님이 계세요. 항상 백제 얘기하면 유물, 불상 얘기하면 이 불상이 나와요. 그쵸? 제가 설명은 안 드릴 테니까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통일신라의 유물과 유적들 나오죠. 석굴암 같은 경우 특히 비래미가 조형미, 균형미 굉장해요. 그래서 저는요 꼭 박물관 가면 그걸 꼭 봐요. 석굴암 그 축조 과정을 그렇게 많이 봤는데도 가서 또 봐. 보면 저걸 어떻게 자루 잰 듯하게 재단을 해서 하나하나 정말 못질 하나도 안 한 상태에서 이음새만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딱딱 무슨 이런 거 있죠. 블럭을 딱딱딱 해놓고, 아니면 아이스크림 있죠. 아이스크림을 딱딱 이렇게 얼음 창고에서 꺼내온 거를 큰 아이스크림 말고 얼음 있죠. 큰 대형 얼음들 딱딱딱 이렇게 갈아 놓은 것 같아요. 막 붙여놓고 막 이렇게 불상 만드는 거 굉장히 정말 저는 볼 때마다 석굴암은 정말 놀라워요. 그래서 석굴암 본전불 있죠. 무료랑릉비 기부, 요거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경주 가면 무료랑릉비 이제 있거든요. 그 정자 안에 있어요. 그리고 보면 성덕대왕 둘레돌 조각, 그 다음에 불국사 석등, 법주사 쌍사자 석등 이런 것들. 그리고 제가 특별히 멘션은 안 하는데요. 자원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국보, 보물, 그 다음에 유형문화재, 중요무형문화재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세트로 거의 30호 정도까지는 다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30호 안에는 안 들어가더라도 유명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국보, 반가사유삭 이런 부분, 78호 뭐 이런 81호 뭐 82호 이런 것들, 중요한 것들은요 다 지금부터 하나씩 외우셔야 돼요. 하루에 5개씩만 외우세요. 5개씩만 외우면 시험 보실 때까지 다 외우실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그쵸? 그리고 자원 공부하시고 관광 통역 안내사 하시는 분들은요 거의 다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발해 유적과 유물 보면 이불병자상, 요거 맨날 문제 나오는 거죠. 발해하면 맨날 이불병자상 나와. 그리고 그 다음에 발해 석등 얘기 꼭 나와요. 왜냐면 그러니까 발해 같은 경우는 고구려의 불교를 계승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불교 문화를 쓸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발해 같은 경우가 생각을 해보세요. 대조용이란 분이 원래 대씨도 아니었죠. 그 아버님은 걸걸중상이셨잖아요. 그러니까 걸신지 이분도 다 말갈제 계통인 거야. 고구려와 말갈계의 계통인 분인데
이주 당하면서 거기서 도망쳐 나와서 저 천문령 전투에서 이겨서 바레라는 나라, 처음부터 바레는 아니었지만 결국은 바레라는 이름으로 고치고 나라를 계속 몇백 년을 이어져 오면서 끌고 온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보면 아무튼 간에 정통성이 필요해. 근데 어디서 정통성을 찾을 거냐 이거죠. 불교에서죠. 그리고 어디에서 정통성 찾아? 우리나라는 이 발해는 외교에 다른 나라한테 특히 뭐 저기 일본이나 뭐 왜 이렇게 일본 열도에 있는데 얘기를 할 적에 우리나라는 고구려 땅을 차지하고 부여의 문화를 계승하고 있어. 결국은 고구려 계승국이 우리 발해야. 저 신라가 아니야. 이거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이런 불교 굉장히 중요하죠. 정통성 확립인 거야. 그래서 보면 이불병자상, 그 다음에 발해석 등등 이런 것도 많아요. 그리고 이게 신앙이 좀 달랐어요.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게, 동경은 법화신앙, 상경은 관음신앙. 왜냐면 다 믿는 보살이나 부처들이 좀 달라. 관음, 그 다음에 법화, 이렇게 나눠져요. 동경은 법화신앙, 그리고 상경은 관음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발해가 굉장히 많은, 물론 이제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불교 문화도 많이 수용을 했지만 여러 가지 종교도 존재하고 그 다음에 다양성이 확보되는 사회였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동성국이란 말까지 나왔잖아요. 그것은 단지 경제적으로만 융성했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문화적으로 굉장히 융성하고 그 다음에 활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신앙이 존재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충돌이나 이런 것보단 같이 발전하고 성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나마 문화까지 다 했어요. 여러분이 책을 딱 펴시고 제가 툭 쳐서 고구려는 어떤 사회였어요? 툭 쳐서 백제는 어떤 사회였어? 하면 대답하셔야 돼요. 각각의 사건들, 뭐 유물들, 그거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들을 알기 전에 전체적인 그 사회에 대한 개요, 아웃라인은 딱 잡아서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키워드 문제 꼭 풀어보세요. 입으로 나올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그러면 충분히 공부를 한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통일신라가 자꾸 문제가 하나씩 더 증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통일신라 때는 변화가 많단 말이에요. 어떤 변화? 고구려, 백제, 신라를 담았어. 다 하나의 그릇에. 멜팅팟이야. 완전 거기는 부글부글 끓고 있어. 고구려 유민들, 백제 유민들 막 뻑하면 들고 일어나. 신라도 막 지금 신라가 지금 잡고 있어. 주도권을 잡고 있으면서 또 다스려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통일신라 때는 굉장히 변화가 많단 말이야. 정치적, 행정적,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변화가 많이 일어났죠. 인구가 증가하면서 경제력이 상승했단 말이에요. 통일신라 때 말기 되면 뭐 엉망진창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중기 때는요, 굉장히 발전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통일신라 때 문제가 자꾸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변화의 과정이 많다는 거예요. 변화하면 머릿속에 정치적 변화, 군사 뭐 어떻게 해서 머릿속에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 통일신라 문제가 나오는구나. 변화가 일어나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경제도 그래서 조선 중기 때부터 후기까지의 문제들이 요새 더 많이 나오는 이유가 중기 때부터 경제적 변화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 변화를 잘 이해하느냐에 대해서 잘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시면서 그냥 이건 이랬대 무조건 기계적으로 외우지 마시고요. 요럴 때 이렇게 변화했어. 이렇게 변화한 이유들이 있었어. 그리고 선종이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야. 육두품이 갑자기 좌절한 게 아니야. 호족이 갑자기 일어난 이유들이 있어. 그걸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중세사회로 넘어갈게요. 중세사회로의 전화 보면 키워드 한번 보세요. 여기 나온 것들은 무조건 다 외우셔야 돼요. 물론 이제 국사 여기 제가 하면서 다 외워야 될 것들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다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중세의 세계 한번 보세요.
중세 세계 때 제가 막 구구절절히 설명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다 찾아보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주요 관심사는 해외가 아니야. 세계사는 아니지만 특히 중세 때는 조금 더 이 과정들을 봐야 될 이유가 북방 민족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그런데 이 북방 민족들이 단순히 중국 안에서 막 패권을 차지한 게 아니고 고려하고 굉장한 관계가 맺어져. 어떤 관계? 고려를 침입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고려는 거의 침입의 역사예요. 그래서 충자 돌림 왕들이 너무 많잖아요. 뒤쪽, 후기 쪽, 중기 이후로 가면. 그 이유가 다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중기 때는요, 이 민족이 일어나고 멸망하고 다시 어떤 이 민족이 일어나고 이런 민족들의 상황들을 굉장히 잘 봐야 돼요. 동양의 중세 한번 보세요. 당말 5대 19개예요. 그것이 10세기 이 연도 때예요. 제가 일부러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어느 연도까지 다 넣어놨어요. 사실 이렇게까지는 많이 넣어놓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다 넣어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그래서 보시면 당말 10대 5국이 생겨요. 그래서 이때는 귀족층이 분리되고 신흥지주층이 성장해요. 그래서 이제 송의 사대부가 이제 형성되기 시작하죠. 보면 뭐예요? 당말 10대 5대 19국에서 송으로 변해. 송나라 하면요, 딱 뭐가 떠올라면 유교 정치, 그 다음에 과거 제도, 문치 제도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나와야 돼요. 우리 아마 인강 보신 분 중에 중국에서 공부하신 뭐 중국 동포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분들한테 여러분이 더 많이 잘 알지 않나 해도 기억이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여러 민족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멸망하기도 하고 그래요. 차라리 우리나라 역사가 더 심플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보시면 송나라 보면 과거 제도가 상립됐죠. 완성됐죠. 그 다음에 황제 체제가 확립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성리학이 발달했어요. 960년도에서 1297년도까지. 보면 근데 송나라는 아무래도 과거제도 뭐 성리학의 발달 문치주의로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방력이 좀 약했어. 그랬기 때문에 북방 민족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도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송나라 때 장원경제. 장원경제는 뭐예요? 영주가 토지를 많이 갖고 농노들, 농사 짓는 노비들을 많이 데리고 땅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 농사를 짓게 하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송나라가 그랬어요. 그래서 농노들은 노동력을 착취한 거죠. 그렇게 되면 중세의 유럽도 마찬가지야. 거기 보면 뭐 기사들 나오죠. 나이트 기사들 나오죠. 그래갖고 뭐 원탁의 기사 뭐 굉장히 아주 용맹스럽게 그려진단 말이야. 실은요, 그 사람들도요, 그렇게 막 양심적이고 정의롭진 않아요. 그 사람도 영주한테 뭘 받아? 은대지, 은 받아서 먹고 살면서 어떻게 영주를 대신해서 나가서 싸우고 영토를 지키고 그런 사람들에 불과했어, 사실은. 물론 용맹스럽고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그분들의 존재 목적은 영주의 눈으로 보면요, 내 땅을 지켜주는 사람이고 내가 농로를 잘 쓸 수 있게 내 대신에 모든 일을 해주는 사수인에 불과한 거예요. 영주의 눈으로 보면. 그러니까 기사들도 영화 같은 데서 보면 굉장히 멋있잖아요. 막 정의의 사도 막 이러지만 실은 그렇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보다는 안 그런 분들이 많고 그 태어난 배경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기사들을 통해서 영주들은 계속 땅을 넓혀가고 그 다음에 내 땅을 침범하는 사람들을 대신 싸워줄 기사들을 계속 보내는 거죠. 아무튼 간에 송나라도 장원 경제 체제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와중에 거란족이 요나라를 건국했죠. 화북 지방 차지하고 916년에서 1125년. 이때는 이제 항저우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거란족이요, 어느 나라 멸망시켰어요? 발해 멸망시켰죠. 그러니까 고구려에서는 왕건이요, 거란족을 굉장히 싫어했어. 그래서 거란족이 보낸 낙타도 막 그 만부교에 세워두고 그냥 굶어 죽일 정도로 굉장히 거란에 대한 거부감이 많았단 말이에요. 아무튼 간에 거란족이 올라가서 북방민족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진족이 금나라를 건국했어요. 그 와중에 북송이 멸망했어요. 여진족 시대는요, 개봉 시대예요. 개봉은 뭐예요? 우리 개봉이 이제 도시잖아요.
개봉 시대에 보면 판관 포청천 있죠. 그래갖고 무슨 그분 뻑하면은 작두를 뭐 열어라 막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때가 개봉이 도시였던 때야. 그쵸? 그래서 보시면 북송 멸망했고 그 다음에 몽고족이 원나라. 그러니까 이거예요. 요나라, 금나라, 그 다음에 원나라예요. 그런데 그 족이 누구냐는 말이죠. 거란족, 여진족, 그 다음에 몽고족이에요. 그 다음에 남송이 그때 멸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송은 여진족의 침입으로 멸망했어요. 12세기 초에. 그쵸? 그리고 거란족은 남송은 원나라에 의해서 멸망해서 몽고 얼마나 대단해요. 세계 완전히 무슨 민족 제패하신 나라잖아요. 제패한데 우리나라 그 고려로 볼 적에는 여진족 몽골족이 정말 피가 끓는 민족이죠. 아무튼 그 얘기는 고려 진행하면서 계속 몽고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세계 제국 건설했고 동서문화 아무튼 세계 제국 건설하면서 굉장히 많은 민족을 다 억압했고 그 다음에 제패했고 그 다음에 굉장히 나쁜 짓도 사실은 많이 했죠. 왜냐하면 침략을 하면 어차피 사륙과 도륙이 일어나게 돼 있잖아요. 아무튼 간에 그러면서 원하건 안 하던 간에 동서문화가 이렇게 융합이 되는 계기가 됐어요. 그리고 명나라 같은 경우는 주원장이라는 사람이 홍건적 출신인데 그분이 명나라를 세우면서 한족 중심의 한족이 세운 나라였죠. 그래서 1368년에서 1644년 조선하면 명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태조 이성계는 명나라와의 뭘 했어요? 명나라의 사대주의자였어. 그리고 난 다음에 청나라는 또 다시 나와. 여진족이 또 세웠다란 말이에요. 근데 여진족 먼저 나왔었는데 여진족 금나라 후금 세웠다가 이제 뭐예요? 완전히 뭐가 돼? 청나라를 세우게 되는 거야. 그래서 중국의 마지막 왕조가 누구예요? 마지막 황제가 난 청나라였어요. 여진족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거란족이 잡았다가 이거 보세요. 송나라였다가 거란족이 잡았어. 여진족이 잡았어. 몽고족이 잡았어. 그 다음에 다시 한족, 명나라가 잡았다가 결국 마지막 왕조는 청나라 여진족에서 끝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관계를 보시면서 이런 시대가 가면서 딱 보면 이 민족이 자꾸 일어났다가 여러 민족이 일어난다는 건요. 그 당시 사대 관계를 조공 관계를 바치던 고려 아니면 무슨 그 전의 나라들도 계속 그 관계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방법을 써야 되는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장수왕이 왜 남하를 할 수밖에 없었나? 그쵸? 위로는 더 이상 갈 수가 없었던 거야. 돌고리 막 막고 있고 난리가 났어. 더 이상 아무리 동아시아의 어른이신 장수왕도 더 이상 위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밑으로 내려와야지. 남하 정책, 남진 정책을 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동양의 중세는 이러이러한 패권이 나눠지게 됐어요. 서유럽 문화권은 로마 카톨릭 중심 봉건제도 아까 얘기한 영주가 땅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기사들이 있고 농노가 있고 이런 완전한 계급이 된 거예요. 그건데 계급인데 완전히 땅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교황이 이때는 황제를 압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의 영화들 한번 고전 영화들 보세요. 교황이 막 이렇게 설교하시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셔갖고 이렇게 보고 뒤로 서갖고 뭐 하고 있어요? 그 말을 막 세고 있어. 그게 뭐예요? 막 이분도 이제 그 교권이 떨어져갖고 뭐가 돼요? 종교인이 아니야. 세속인이니까 막 그 말 세고 있고 누가 들어오나 보고 있고 막 이런 상태로까지. 그러니까 안 그런 분도 많았지만 그런 교황도 생기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황제를 압도하는 거야. 교황이.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요. 부패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서유럽 문화권이 이랬고 비잔티움 문화는 그리스 문화와 헬레니즘 문화의 전통이 있고 그리스 종교는 동유럽 문화의 바탕, 중심이 돼요. 그리고 이슬람 문화권 생겨서 이슬람 문화권에서 누구하고 갈등이 생겨요? 크리스트교 세력과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보면 봉건 사회 같은 경우는 로마의 은대지 제도와 게르만의 종사제도. 종사제도 뭐예요? 영주가 있고 그 다음에 기사들이 있어.
종가 뭐 농노 막 딱딱 제도화된 거예요. 농노들도 하나의 또 구성원이에요. 그런데 맨 하층민이지. 그렇죠? 은대지 받고 은화 받아서 살고 그 다음에 목숨 바쳐서 영주 구원해내고 보호하는 거예요. 기사들이.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십자군 원정 이후로 무너지기 시작해. 이 봉건사회가. 그래서 이제는 영주 이런 개념이 없어져요. 봉건사회가 무너지고 봉건 귀족이 몰락하죠. 그 다음에 왕권이 강화되면서 장원의 핵체와 농노가 해방돼요. 그러니까 이때 보면 뭐가 돼요? 새로운 사회가 도래하는 거예요. 이제 땅 중심이 아니고 이제 완전히 이렇게 해체돼 버렸어. 그래서 지금 우리하고 이제 우리 공부하는 분들하고 굉장히 연결이 많이 지어지는 건데, 지금 유럽 같은 데 보면은 성 있죠. 성 투어가 많아요. 성 투어가 뭐예요? 예전에 다 이 영주들 있잖아요. 장원경제 시대, 봉건사회 때 영주들이 다 갖고 있던 성인 거야. 그 드라큘라 성 있잖아요. 드라큘라 그 귀족이, 그 백작이 살던 성이에요. 보면 지금 그 성들이 어떻게 돼? 그것이 완전히 부셔버리기 전에는, 없어지기 전에는 다 지금 관리가 돼야 되잖아. 근데 성을 관리하는 게 쉽나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는 거야? 완전히 큰 그 관광 개발 회사가 성을 사, 아니면 그 뭐 성주가 계속 갖고 있던지. 그래서 완전히 개방해서 어떻게 해요? 전 세계 사람들을 다 맞이하는 거예요. 좀 비싸죠, 금액은. 가서 뭐 여러 가지 투어 코스가 많은 거야. 무슨 귀족 체험도 해보고, 음식도 좋은 거 먹어보고, 그리고 무슨 와인 만드는 방법들도 배우고, 무슨 법도 이런 것도 배우는데, 아무튼 간에 성이 지금은 개방이 많이 됐어요. 궁전이. 그러니까 궁전까지는 아니에요. 왜냐면 왕이 살고 곳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성들은 이런 영주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예전에 다 그 앞에 땅을 많이 갖고 있었어. 농노를 갖고 있으면서 농노들한테 그 땅 농사 짓게 하면서 자신들은 어떻게 돼? 나가서 싸울 수 없으니까 기사들을 고용한 거야. 그것이 종사제도고 기사제도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보는 영화에서 그 굉장히 뭐 엄청난 명분과 무슨 뭐 양심, 정의를 갖고 싸웠던 분들만 계셨던 건 아니라는 거죠. 그쵸? 지금 제가 대략적으로 동양은 이랬어. 서양은 이런 관계였어. 중세 때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그러면요, 고려, 중세로 따지면 우리나라는 중세 고려 때거든요. 그래서 막 후백제, 후고구려, 그 다음에 고려가 세워질 때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되면 벌써 굉장히 많은 변화의 가능성들이 열리는 거예요. 고대 왕국은 이미 됐어. 고대 왕국에서 이제 국가가 됐단 말이야. 국가에서 이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면서 막 다 그냥 막 들끓고 있어. 막 그냥 그 중국에서는 북방민족이 막 일어났다가 멸망하고 난리 법석 일어나고, 그런 와중에 고려에 영향을 미치면서 고려도 그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많이 막아냈는데 이제 갈수록 체질이 약화돼서 지탱을 못하는 거야.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러 가지 외척 세력들도 생겼어요. 이자겸 같은 사람, 묘청 얘기 나오죠. 그 다음에 무신 정권이 세워지면서 고려 사회가 굉장히 체질이 약화됐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 완전히 원나라가 쳐들어오고, 몽고가 쳐들어오면서 완전히 어떻게 돼? 이제 부마국이 된 거죠. 원나라의 부마가 뭐예요? 사위의 나라가 된 거야. 그쵸? 그러면서 고구려는 그래서 좀 불행하게도 일을 많이 하신 왕들에 대한 설명이 많지 않아요.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436페이지부터 할 건데, 일을 많이 한 왕이 많지 않은 초기에 몇 분 계시고요. 나중에 후기 때 공민왕 한 분 계시고, 그 다음에 거의 끝이에요. 그건 뭐냐면 사실 아픈 역사야. 우리가 굉장히 일을 많이 하시고 기여한 왕을 공부를 할 정도 되면요, 잘 살았던 거야. 부흥했을 때야. 근데 그 왕들이 말할 분들이 많지 않았다는 건 그때 굉장히 많이 외세에 시달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중세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고려는 이러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어. 이렇게 공부하게 될 거예요. 고려 빨리빨리 할 거고요. 조선으로 넘어갈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국사하고 자원 할 거예요. 자원도 지금 공부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공부하시면서 국사하고 연결지어서 보세요. 그리고 올려드린 파일도 좀 보시고 그러면서 지금 개론, 법규 절대로 까먹으시면 안 돼요. 지금 자꾸 보시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8월 달 되면 시간 많잖아요. 법규, 개론할 시간 없어요. 국사 자원하기도 바쁜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전부터 계속 잔소리한 거잖아요. 지금 개론 다 끝나셔야 돼요. 법규 배운 대로 다 끝나셔야 돼. 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8월 달 가면 제가 그렇게 많이 잔소리 했던 게 왜 그랬던가 이해하실 날이 올 거예요. 아무튼 간에 자원도 틈틈이 공부하시고요. 공부를 하셔야 제가 얘기할 적에 이해가 빨리 돼요. 그쵸? 그렇게 하시고, 반복 복습하시고, 오늘까지 했던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예습도 시간 있으면 하셔서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수고하셨어요.